중에서는 뭐 어떤 주식이 좋을까? 주식이 매력적일 거다. 의외네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채권을 지금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근데 그러면서 채권 중에서 국채는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명목 채권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투자 등급에 괜찮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에릭을 모셨는데요. 블랙락의 4분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락 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운용사고 제일 큰 운용사이기도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릭이 오늘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락의 4분기 리포트와 더불어서 그 외에 제가 좀 살을 좀 붙여서 가져왔습니다. 네. 블랙락이 이번 분기 리포트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참 요즘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를 또 하나 보태기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 주식하기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정도로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이 너무 직설적이네요. 주식하기 좋은 시절은 끝났다. 내용 좀 볼까요? 네,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0년, 2010년부터 이제 선형으로 쭉 올라왔던 그 세월. 또 길게는 이제 7, 80년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그 이후 40년간 이어져 왔던 이 어떤 블랙락은 이거를 굉장히 저도 호시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시절이 이제는 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새 시절이 펼쳐지는 세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장기화되는데 왜 장기화되냐? 이거 볼 때는 수요 공급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불균형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장기화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데 거기서 또 오는 후유증이 이 경제와 시장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호시절은 좀 끝났다라고 본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13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고요. 방금 전에 CPI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지금 시장은 지금 급락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장기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이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균형이냐? 그러니까 블랙락 한마디로 공급이 계속 항구적으로 모자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딱 보여줬는데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노동 참여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은 이제 코로나 이후, 노란색은 금융위기, 초록색은 닷컴버블 이후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뭐 닷컴버블이나 금융위기보다는 좀 회복률은 좀 코로나가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블랙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꽤나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2001년인데 이때랑은 좀 다르게 코로나 쇼크 때는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회복은 빠르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블랙락이 볼 때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 이제 수요는 이제 쉽게 줄지 않는다는 건데 밑에는 이제 개인 소비를 이제 내구재나 비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품목별로 나눠서 나타낸 건데요. 네. 보시면은 뭐 내구재랑 비내구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죠. 트렌드 라인을 뚫어서 올라가 버렸고, 서비스는 이제 뭐 추세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듯이 노동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 내구재, 비내구재는 뭐 이거 하늘을 뚫고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수요 공급의 차가 쉽게 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블랙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줄어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니. 근데 네. 물건을 만들 사람은 부족하니 임금도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설명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그렇다 공급이 부족하나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설명들을 가져왔는데, 이 최근 탈세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세가 관련된 그래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꽤 재밌는 이제 내용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500 기업의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치를 한번 내보고, 네. 그리고 이 S&P 500 기업 중에서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업을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네. 이제 매출의 50%
미만이 이제 그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이제 도메스틱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탈세계화 흐름인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 성장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기업들은 이익 성장률이 1.2%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10.2%니까 이제 뭐 탈세계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이 세계화의 기조가 견고하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좀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정유 기업들을 빼면은, 그러니까 기름집들을 빼면은 이익 성장률이 0.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가 때문에 하드캐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이 실적에도 이 탈세계화에 이런 좀 영향이 가질 않았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만 실적이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가 뭐 최근 유가가 한번 꺾였다가 뭐 다시 오르곤 있습니다만, 근데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공급이 부족해서 또 발목을 잡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래프 중에서 왼쪽 그래프는 이제 정유소의 이제 캐파, 그러니까 정유소의 정유 처리 능력.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가 가져와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소로 가져가서 이걸 크래킹해서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LPG라든지 우리가 쓰는 이제 연료로 만드는데, 끓여서 정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솔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처리 능력이 지금 2014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른쪽 그래프는 그 설비 투자를 나타낸 건데, 설비 투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왜 줄어드냐? 어차피 미래에는 화석연료 안 쓰고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니까 지금 이 정유소, 중간 사이즈 정유소 하나만 짓는데 뭐 3, 4년 걸리고, 그리고 뭐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드는데, 이거를 왜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짓느냐? 당연히 이 업계 입장에서는 정유소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화석연료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역시 좀 발을 잡을 것이다, 에너지가. 뭐 이런 예측입니다. 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기가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가긴 갈 건데, 이 가는 구간이, 그거 화석연료에 한마디로 발을 잡힌 이 병목 구간이 생각보다 이제 길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 GDP 대비해서 우리가 에너지에 얼마나 돈을 쓰냐를 나타내는 건데, 뭐 미국만 해도 꽤 많이 GDP 대비해서 에너지에 우리가 돈을 쓰는 비율이 올라가 있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은 뭐 거의 뭐 여기 재앙 수준이니까. 네. 근데 이런 부담이 계속해서 이제 좀 길어질 거다라는 게 그 예측입니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비중이 5에서 6%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돼서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5%인데 유럽은 11.7%네요. 그것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에너지만 그럼 뭐 어찌저찌 해서 넘어가면은, 신재생으로 넘어가면은 뭐 에너지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도 에너지 다음 타자가 또 금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리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금속 원자재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역시도 밑에 이제는 각각 리튬과 구리의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낸 겁니다만, 꺾은 선 그래프가 리튬과 구리의 이제 각각 공급량이고, 이제 밑에 막대 그래프나 밑에 이제 배경으로 칠해진 부분이 공급량인데, 확실히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ESG로의 변화를 빨리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어찌저찌 수급이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가 ESG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면은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이럴 수 있지. 장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이 좀 항거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 좀 시장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역시도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중고차가 이제 CPI를 하드캐리 하다가, 지금 그 다음엔 에너지가 이 물가를 괴롭히다가, 지금 이제 렌트비인데, 렌트비만 잡히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렌트비가 잡히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 집 가격,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과 이제 렌트비를 나타낸 건데, 보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뒤에야 렌트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가 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당장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렌트비가 떨어질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집값은 뭐 떨어지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니까 대출 받기도 힘들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집에 있어야 하는 주거 수요가 렌트로 확 몰리는 바람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레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가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내려온 데까지 레깅되는 과거의 시스토리를 감안해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발표된 CPI 보더라도 이제 이 OER이라고 하죠. 이제 렌트비 항목이 90년대 이후로 이제 월별 증가율 기준으로 90년대 이후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해주신 이제 내용을 블랙락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과 이제 혼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희소식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늘색은 내구재 수요, 검은색은 제조업 생산을 나타내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수요와 생산을 맞붙여서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조금씩 이제 좁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차이가 1.8% 정도로 좁혀졌고, 그리고 아까 이 수요 관련된 이제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시 아시겠습니다만, 뭐 비내구재는 그 상승 추세가 꺾였고요. 내구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구재는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도 한 번에 일시불로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할부로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앞으로 계속 오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꺾이긴 할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오르고 있긴 한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서비스 수요의 대목이었던 여름 시즌에서 여행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거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도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은 수요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둔화가 될 거고, 생산은 공급은 밑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니까 이 갭이 좀 불균형이 다 좀 고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관측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2021년 2월 달이 가장 심했을 때였네요. 개조업 생산은 안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이호성 아카데미의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 이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블랑샤르 얘기를 보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노동시장은 침체 한 번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일하러 나간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만 찾아가가지고 뭐 레스토랑이란 요식업이란지 이런 데 안 가서 이런 매칭의 불균형이 있는데, 일자리와 사람의. 근데 이제 이 경기 침체 와서 좀 힘들어지고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연준한테 돈 좀 더 뜯겨서 지갑이 홀쭉해지면은 이제 좀 일하러 나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좀 고쳐질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뭔가요? 이게 특이한 그림이네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장기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이제 지속성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인한 이제 후유증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마디로 요게 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어쩌면 부작용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블랙락이 이제 첨부한 그래프인데, Y축은 이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고 X축은 그러니까 경제 이제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적었던 시절, 이제 파란색은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고 써놨는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이 주식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막 낮고 통제가 되니까 인플레이션 변동성도 낮고, 그러니까 경제 변동성도 크지가 않죠. 근데 그 이후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확 튀면서 이제 경제의 변동성도 확 튀게 됩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지금 타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한마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이제 이 변동성이 또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올라간 것도 문제지만 잡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블랙락의 해석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런 상황,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맨날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장세의 경우에는 불마켓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불마켓이 주식과 채권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범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잡으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그런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금 이 금리만 봐더라도 정말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죠, 연준이. 밑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뭐 8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 블랙락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입을 피해가 지금 뭐 이제 명약관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의견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연준이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이제 우리 둘의 지갑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해서 또 홀쭉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제 물가 때문에 이 소득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 소득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연준이 돈을 빨아들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한테 돈 뜯기고 연준이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또 돈을 뜯기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뜯기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럼 구매력에 굉장히 타격을 입으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제 소비력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될 것이고, 이게 또 경제 성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레이 달리오 최근에 영상 저도 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레이 달리오도 이제 주식하기 좋은 시장 끝났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찾아서 넣은 부분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뭐 인플레이션 파이팅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고생해서 인플레 한번 딱 잡으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절이 온다. 주식이 굉장히 튀어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실 분들은 아시니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또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한번 확 올려야 된다. 그래서 확 올려서 인플레를 한번 잡아야지. 그래야 주식이 오른다. 그래서 70년대에도 한번 유턴을 했다가 금리 피보팅을 했다가 CPI가 이제 물가가 다시 채워가지고 그때 또 고생을 했는데, 볼커가 그 이후에 금리를 확 올려 거의 20% 가까이 올려가지고 완전히 잡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경제 파탄을 각오하면서까지. 근데 그렇게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로 주식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강세장이 오더라. 그래서 이번도 그때처럼 한번 우리가 고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제 뷰도 있습니다. 야,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다우가 올라가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였던 그런 구간을 지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네, 물론 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빌 에크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빌 에크만이 뭐 사실 연초에 막 100bp라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어이없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CPI 발표된 이후로 100bp 인상 가능성의 확률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상황이 쉽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앞으로 글로벌 경기의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인데, 블랙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국이 일종의 흑기사 역할을 해줬다. 중국이 세계 이제 공장 역할을 해주고 또 소비도 많이 해주면서 중국이 이 경기 침체에서 매번 좀 흑기사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이거 중국 경기도 안 좋다. 밑에 그래프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을 나타낸 건데, 이거 수출도 산업 생산도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번 경기 침체에서는 중국이 흑기사로 등판을 해서 이 경기 침체를 좀 구해줄 그럴 가능성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사실 그래요. 뭐 안 좋은 전망은 알겠어. 그런데 그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블랙락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하에서 본인들은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우선 주식 같은 경우는 연준이 항복 선언할 때까지는 비중 확대하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공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수요를 그만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수요를 그만큼 떨어뜨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팅 과정에서 엄청난 폐해가 있고, 결국에는 연준이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 인플레이션 뭐 4~5%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이 정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최소한 늦추기 전까지는 주식은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이 항복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고 항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잡아서 피보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잡아서 피보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 시나리오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항복한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제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그러면 굳이 주식 중에서는 뭐 어떤 주식이 좋을까? 뭐 일본 주식이 매력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현금도 많이 쌓아놨고 배당도 잘 준다. 그래서 뭐 저평가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이렇게 배당 잘 주고 현금도 많이 쌓아놓은 일본 기업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의외네요. 일본 주식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과거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9년에 채권형 펀드를 내가지고 자금몰이를 정말 많이 해서 채권으로 돈이 정말 많이 몰렸고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경우도 있었고 2020년, 2021년에는 ESG 펀드를 엄청 세일즈하면서 ESG로 돈을 몰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본 펀드를 또 내놓으려고 하는 건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수단인가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블랙락도 결국은 장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펀드를 내놓고 그 펀드를 세일즈한다라는 거는 마치 뭐 음식료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세일즈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상의 트렌드를 좀 앞서가 나가고 리딩하는 그런 역할들을 블랙락이 그동안 해왔는데 물론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블랙락이 내놓은 ESG 펀드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미국의 어떤 주들은 블랙락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블랙락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참고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주식은 뭐 이 정도로 코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침체가 오네, 경기 침체가. 근데 이게 보니까 침체는 이제 채권 자산이 잘 해나가네. 근데 지금 심지어 채권도 싸? 금리가 높아서, 채권 금리가 높아서 이제 채권도 싼 편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지금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근데 그러면서 채권 중에서 국채는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명목 채권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될 거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정통으로 얻어맞는 명목 채권은 사지 말고 그 대신 이제 투자 등급의 회사채, 크레딧은 괜찮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니까 지난 이제 경기 침체기를 보니까 침체기 동안 이 회사채가 좀 잘 해나가더라. 크레딧이 잘 해나가더라. 근데 이제 침체가 오면은 좀 이제 디폴트할 기업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등급 이 회사채를 사면 크레딧을 타면은 이게 좀 괜찮게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좋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상충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를 추천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물가연동채 이거는 뭐 이런 시대에 너무나 이제 명확한 정답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보면은 뭐 블랙락의 선택은 한마디 지금은 가드를 잘 올려야 될 시즌이다. 그러니까 복싱으로 비유하면 지금은 펀치를 내기보다는 가드를 굳건히 하고 이제 턱을 집어넣고 이렇게 버텨야 될 시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에 대해서는 뭐 흐름은 견조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석연료의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ESG로의 흐름을 좀 더 이제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SG는 좋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이 생각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블랙락이 어떤 자산을 좋게 보는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외엔 또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 자산 외에. 그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매크로에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매크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 달리오라든지, 폴티드 존스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세계 경제를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서 그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 매크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는 이제 MSCI 월드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크와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들의 가지펀드도 각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기 전략이 있잖아요. 이제 주식을 롱숏하는 헤지펀드라든지 롱만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만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헤지펀드도 있고 이런 전략별 따라서 수익률을 이렇게 좀 트래킹해 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은 벤치마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식을 주종으로 하는 헤지펀드나 이제 채권을 주종으로 하는 헤지펀드도 올해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근데 매크로 헤지 펀드들, 이제 아까 보신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헤지 펀드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뭐 롱숏도 하셨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환율 관련돼서도 올해 트렌드가 확실하게 나왔던 엔화 약세 뭐에 베팅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을 씀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그 전략이 성과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뭐 에너지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환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추세 추종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S&P 500의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죠. SPY를 99년부터 2009년까지 그냥 사서 장기로 보유한, 한마디로 존버를 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 밑에 이 하늘색은 추세 추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추세 때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추세가 바뀐다, 하락이 온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방법인데, 이런 전략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해서 비교를 해본 건데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추세 추종보다는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냥 선형으로 예쁘게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추세 추종 입장에서 이제 이 톱날이라고 합니다. 윗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짜 변곡점이죠,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떨어진 구간인가? 여기서 빼야 되나? 라고 속을 만한 구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선형으로 오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10년은 이제 추세 추종보다는 장기 보유가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터졌던 시기에는 이 추세 추종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큰 하락을 피해가니까. 밑에 보셨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걸 피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지난 10년처럼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 매매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는 뷰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이제 폴 튜더 존스라고 아. 또 굉장히 또 레전드 이 매크로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전략으로 보면 파란색 선이 이제 추세 추송하는 전략일 테고, 닷컴 버블 시기로 보이는데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하락 추세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을 때는 이제 주식에서 완전히 돈을 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안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우상향으로 결정되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한다는 거고,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는데 추세 추종의 시대에 올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블랙락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가서 정말 그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그 박스권에 10년간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2010년대로 돌아갈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탈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재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지 우린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 원유도 이제 제재를 했지만 결국엔 그 러시아 원유의 흐름이 멈춘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흘러가지 않았냐. 그 보면은 이제 글로벌한 공급망은 살아 있다는 거고 이 흐름의 방향만 바꿨을 뿐.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하는데 탈세계화로 가기에는 우린 이미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지금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그 좋은 그러니까 걸 왜 안 하냐는 거죠. 그쵸. 우린 그런 편한 걸 맛봤고 지금 또 이미 너무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 탈세계화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러시아가 결국에는 밀리는 판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박하게 뭐 핵투발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미중 갈등 역시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켄 피셔인데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세계화를 단절시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흐름은, 분위기는 잠깐의 일탈일 뿐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이 세계화의 흐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세계화의 흐름으로 돌아가면은 이 변동성이 터지는 시즌이 아니라 지난 10년처럼 다시금 선형으로 예쁘게 우상향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이게 탈세계화, 그러니까 세계화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라는 얘기도 있고 블록화된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편끼리 이렇게 중국은 중국 편끼리 이렇게 블록화된다라는 표현도 있고 다극화된다라는 표현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탈세계화라고 해서 그냥 아예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거를 상상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락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락의 4분기 전망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에릭과 함께 소개해봤습니다. 혹시 뭐 좀 좋은 얘기 있으면 바로 좀 불러주세요. 요즘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아서 좋게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또 한번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좋은 얘기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